9월에 시행한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상용화 패키지에 의한 ERP 시스템 구축 시 이미 패키지로 되어 있는 기성품으로 완성되어 있는 ERP를 우리 회사에 사서 우리 회사 ERP로 도입을 할 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 이미 어느 정도 거의 완성되어 있다, 표준화되어 있다, 그런 프로세서로 이미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를 우리 회사로 도입했을 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이미 거의 모험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ERP를 가져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을 했을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번에 시스템 공급자와 물건을 ERP를 만드는 회사, 어떻게 보면 더종 같은 회사와 기업, 우리 회사, ERP를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 양쪽에서 참여하는 인력이 역량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가벼운 문서 하나 만드는 그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 회사 모두 다 훌륭한 엘리트들이 집합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2번이 답이네요. 기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자체란 말이 틀렸습니다. 자체. 상용화 패키지는 이미 그 공급자, ERP를 파는 그런 회사에서 훌륭한 유능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그 회사에 그 공급자 그 회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 회사 맞게 고치는 다듬는 작업을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업무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그 업무에 능통한 사람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급회사와 서로 협업을 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ERP로 재탄생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양쪽 다 유능한 인력은 맞지만 분야가 다른 전문가들이 같이 모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개발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개발력 보유 여부는 이 상용화 패키지를 살 때는 굳이 필요 없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한다. ERP를 처음부터 자체 개발해서 그러니까 상용화된 패키지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처음부터 0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10까지 자체적으로 구축할 때는 이 자체 개발 인력이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상용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2번 가겠습니다. ERP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랍니다. 경영진 사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모든 회사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자원을 다 통틀어서 모든 회사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자사에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패키지. 아까 방금 1번에서 봤지만 패키지 형태로 파는 ERP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패키지를 사서 우리 회사에 맞게 고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고치는 것을 덜 고치는 게 좋겠죠. 덜 고치.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 패키지를 골라올 때도 우리 회사에 적합한 환경이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포맷이 적합한 것을 골라서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덜 고치게 되죠. 많이 고칠수록 본래의 그 기성 패키지의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덜 고치는 방향으로. 그러려면 우리 회사에 적합한 맞는 패키지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경영진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경영진이 참여하는 건 맞지만 중심은 현업에서 근무하는 현업 중심,
현재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업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3번 ERP의 특징에는 기술이 있고 기능이 있죠. 그런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은 기술을 물어봤고요. 자, 이 술 중에 다국적 다다는 기능적 특징에 속하죠. 나머지 4세대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4세대 언어를 다 기술에 속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해서 그것을 적용했다 하는 것도 ERP가 객체 지향 기술이 적용된 거다. 전부 다 기술적 전산 쪽에 IT 전문적인 기술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도입의 예상 효과 다 좋아야 되는 건데 다 좋아야 되는데 증가 사이클 한 타임 돌아가는 이 것이 증가하면 안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사이클 타임의 감소가 옳은 문장이고요. 5번 가겠습니다. 수요 예측이 난 판매 예측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사람들이 얼마큼 필요하면 내가 얼마큼 판매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죠. 자, 이것은 장기와 단기, 개별과 품목 한 가지만 할 것이냐 여러 개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개별 품목에 대한 예측이 품목군, 그 유사한 품목들을 모아놓은 품목군에 대한 총괄 예측보다 더 정확하다. 하나가 잘 될 것인가, 한 개별 품목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사람들이 필요해야 할까, 필요해야 하지 않을까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 주위에 유사한 것들, 묶음, 매번 라면 가지고 예를 드는데요. 신라면 하나만 판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라면 전체 내지는 매운 라면 이렇게 군을 묶어서 그 품목 군을 묶는 것은 그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 거고요. 매운 라면 군 아니면 맑은 국물 군 이렇게 품목을 나눌 수 있겠죠. 유사한 것끼리 그런 품목 군으로 묶어서 예측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다는 얘기는 그 예측을 해서 나온 결과치가 맞을 확률이 더 높다. 개별 하나를 맞추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 장기보다는 단기가 짧은 기간 예측하는 게 이게 더 정확하고요. 단기가. 그다음에 예측치는 이렇게 예측할 때는 평균 기대치와 예측 오차가 포함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틀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반영돼서 포함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이 있고요. 신규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정확할까요? 기존 것은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아무것도 없는 신규보다는 더 적중률, 정확성이 더 높다가 맞습니다.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지수평활법을 이용해라. 평활상수가 0.3이다. 그냥 바로 판매 예측치가 과거 데이터를 줬고요. 그것을 가지고 미래, 이번 달이 되겠습니다. 미래, 이번 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느 특정 달에 판매 예측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냥 바로 계산식 외운 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지만 평활상수가 0.3이고요. 평활상수 곱하기 그다음에 전기 실제 전기의 전달에 실제 이루어진 판매량을 곱해줍니다. 자, 9월의 판매 예측치를 물어봤으니까 9월의 전달
전기, 전달, 뭐 같은 말입니다. 9월의 전달은 7월이 아니라 8월이, 7월이 아니라 8월이 되겠고요. 자, 8월에 판매했다. 실제로 판매한 건 180대입니다. 그래서 180을 곱하고요. 또 이것을 하는 거에 더하기 하기를 1 빼기 0.3, 1 빼기 0.3이 공식입니다. 1 빼기 0.3이 0.7이 되겠죠? 1 빼기 평활상수를 뺀 거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전기, 전달 예측치. 이게 예측치가 8월에 전달이 8월이고요. 판매 예측치는 200대랍니다. 200대. 곱하기 하면 194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경영지표에 의해서 거래처별 여신 한도 설정법 경영지표에 의한 내가 상대하는 내가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고객들이죠. 고객들별로 여신 얼마큼 외상으로 줄 수 있는지를 설정한다. 얼마큼 또 어느 기간 동안 그 거래처한테는 외상으로 물건을 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정할 때 경영지표, 경영상의 지표를 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경영지표의 측정치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거래처별로 여신한도를 설정할 때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동성 측면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회수성 측면에서는 어떤 경영지표를 사용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유동성이 중요하다면 상품 회전율과 유동 비율을 계산해서 그 거래처의 여신 한도를 설정합니다. 그 거래처에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수익, 비용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면 이미 공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보고 그 회사의 상품 회전율과 유동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데이터로 상품 회전율과 유동성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빌려주는 기간이나 빌려줄 수 있는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많이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뭐 수익성이 난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다 고려해서 종합해서 여신 한도는 결정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수익성 지표로서는 여기 이익이 나오죠. 이익. 그 다음에 회수성을 본다고 한다면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채권에 받으러 온 외상 매출금이 얼마큼 들어왔다가 또 나가냐. 회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들어왔다가 또 나가느냐. 안 갚고 오래 이어지는 게 아니라 회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생기기도 하지만 자, 이런 측면에서의 맞는 경영 지표를 잘 매칭을 시키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옳은 거 다 틀렸네요. 자, 유동성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 회전율은 회수성 지표고요. 회수성 지표. 그다음에 상품 회전율은 이건 유동성 지표고요. 유동성을 알고 싶을 때 쓰는 경영 지표라는 뜻입니다. 안정성은 자기 자본, 내 돈 가지고 내 돈의 비율이 우리 회사가 경영하는데 내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내 돈 가지고 내가 경영하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따라서 타인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그 회사는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보는 게 안정성을 보는 그런 측면과 매칭이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유동성 비율은 여기 있습니다. 유동성 비율은 유동 비율은 유동성을 보는 그런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지역 및 시장별 할당. 할당은 이 판매 할당에서 나온 얘기죠. 판매 할당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지역 및 시장별 할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 및 시장별 할당을 이용하여 목표 판매액을 할당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무엇이냐? 판매 할당을 하기 전에 판매 계획을 수립하죠. 이 판매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 판매액이 정해집니다. 이 정도 팔아야겠다. 우리는 뭐 3억을 팔아야 되겠다. 4억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매 목표액을 정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억을 팔까? 4억을 팔자라고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것을 어떤 기준, 그게 지역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시장별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에 의해서 구분해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요 시장, 요 지역, 경상도 지역, 여기는 20억, 전라도 지역 그러면 뭐 40억 뭐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장도 여러 가지 지역 시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20대, 40대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따로따로 세분화해서 내가 정한 전체 목표액을 할당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별, 시장별로 판매액을 할당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이렇게 지역별, 시장별 할당을 할 때는 잠재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데이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말 그대로 구매력이 있는데 아직 발효되지 않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잠재 구매력이니까 숨어있는, 그러나 돈만 생기면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로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수,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통계치가 또 따로 있고요. 그것들에 의해서 판매 할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 지역에 너무 설명이 길어지는데 잠재 구매력 지수가 20이고 B 지역이 40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매 목표액을 할당할 때 여기는 40억, 여기는 20억 이렇게 금액을 금액을 차등 있게 할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장별 할당은 잠재 구매력 지수를 가지고 할당을 하게 된다. 이제 이거 가지고 잘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또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잠재 구매력 지수가 같은 말이 시장 지수도 같은 용어로 활용됩니다. 이걸 구분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고요. 설명 보겠습니다. 교차 비율, 이공원도, 목표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판매 할당 방법에는 상품 및 서비스별 할당을 할 때 판매 할당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역 및 시장별 할당도 있고요. 상품 및 서비스별로 할당을 할 때 A 상품, B 상품, C 상품 판매 목표를 따로따로 정할 때 이때는 무엇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 이공헌도, 교차 비율 이런 것을 가지고 A 상품은 얼마, B 상품 얼마, C 상품 얼마라고 목표 판매액을 할당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주관리 업무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수주는 주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수주는 주문을 받는다. 그것들을 관리하는 업무 내용이고요.
헷갈릴 리는 없는데, 수금은 돈을 받는다가 수금입니다.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수주는 구매를 결정한 고객의 주문을 관리하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3번 수주 시 확인사항, 내가 주문을 받을 때 확인해야 될 사항은 내가 주문한 거래처가 어디며 물품의 세부적인 스펙, 그다음에 몇 개, 그 단가, 대금 수금 조건, 외상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뒤에 갚는 것인지, 뭐 이런 거 할인해 주는 것인지, 납기 언제까지 고객한테 줘야 되며 어느 장소에 납품을 해야 되는지, 납품처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수주 후에 일자별 가용 수량, 어, 며칠 날은 내가 판매가 가능한 수량이 몇 개고, 그 다음 날은 판매가 가능한 수량이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를 일자별 가용 수량이라고 하고요. 약속이 가능한 고객한테 며칠 날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가능한 그런 재고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참조해서 뭐 가용이나 아니면 실제 있는 실물 재고 이런 정보를 참고해서 수량과 납기에 대한 회신을 당연히 고객한테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측 정보가 되겠죠. 예측이라 하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수주 등록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급 내역이 아니라 수급 내역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수급 내역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수금 관리가 되겠고요. 수주 등록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무슨 주문 내역이 옳은 말이죠. 주문 내역. 옳게 고치면 주문 내역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수주 등록이라고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금 내역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수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말장난 같긴 한데요. 아이고, 올라갑니다. 10번. 신용거래와 신용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용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신용거래라고 하고요. 그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 물건을 외상으로 줄 수 있는지 그 한도, 최대치를 얘기합니다. 한도니까 최대치가 되겠지. 최대치. 자, 1번. 여신 한도나 신용 한도나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신 한도. 물건을 여신은 외상 그 돈을 꿔주는 것, 대여해 주는 것이 여신이 되겠습니다. 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신 한도, 내가 외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을 할 수 있는 최저가 아니라 최대 얼마까지 내가 외상으로 줄 수 있는지가 여신 한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큼 외상으로 줄 수 있어? 이게 맞는 얘기지. 내가 이것만 줄 수 있어. 말을 하려니까 또 설명하기 어려워지는데 말장난이 될 수 있어서, 하여튼 간에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고객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겠지. 소극적인 거지. 최저한도면 소극적으로 상상하는 것이고, 아니, 이것만 줄 수 있어. 이것만. 더 이상은 안 돼. 그게 같은 말 같긴 한데, 하여튼 간에, 여신 한도는 외상 매출을 할 수 있는 최저가 아니라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여신 한도라고 얘기합니다. 신용거래 읽어보시고, 여신한도 뭐 같은 말이고요. 여신한도나 신용한도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설명도 말만 좀 다른 말로 해놨죠? 대략 같은 말입니다. 11번. 공급망 관리의 경쟁 능력, 공급망 관리, 물건의
제조하는 공장 공급자부터 그것을 고객까지 전달하는 전체 과정에서의 유통, 물류 뭐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직접 만드는 생산 빼고는 거의 다 공급망 관리의 라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그런 공급망 관리를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 공급망 관리보다 경쟁력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자, 경쟁 능력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요소에는 비용도 있고요. 비용 나왔죠? 비용 있죠? 비용, 시간, 품질, 유연성. 이게 경쟁 능력의 네 가지. 이런 비용, 시간, 품질, 유연성 요것들이 좋게 다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있게 되면 경쟁 능력이 있다. 우리 회사의 공급망 관리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부족하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비용의 경쟁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 능력은 일단 4번 3번이고요. 적은 자원으로 조금 투자해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비용 측면에서 돈을 조금 투자하는 거니까 비용 측면에서 경쟁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어딨냐? 신속, 빠르게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전부 다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한 제품 배달을 할 때 빨리 해야 된다. 시간 싸움이고요. 경쟁사보다 빠르게 신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빠르게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정해진 정확한 시간, 정시에 제품을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 공급망 관리, 공급망 운영 전략, 같은 맥락입니다. 공급망 운영 전략의 유형은 효율적 공급망이 있고요. 운영 유형의 다음에 하나는 대응적 공급망 운영 전략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설명 볼게요. 대응적 공급망 전략은 혁신적인 제품인 경우 우리 회사에서 공급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제품이 혁신적인 제품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쭉 계속 이익이나 수익을 안정적으로 제공했던 그런 제품이 아니라 새롭게 막 개발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품이다. 그런 경우에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얼마큼 사람들이 좋아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익률은 높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제품은 단가가 높습니다. 여러분 신형 핸드폰 같은 거, 신형 노트북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신제품 나오면 그것의 기능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높지만 사람들이 사죠. 따라서 그 제품만 봐서는 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를 높게 잡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빠르게 대응하는 공급망 전략으로서 이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고객 서비스를 비용적인 측면보다 우선시해야 된다. 돈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추가적인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고객이 만족하는 그런 공급망 전략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직접 퀵으로 배달해 준다거나 핸드폰 그렇게 광고한 적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퀵으로 배달해 줍니다. 그것을 핸드폰을 사실은 그런 퀵 비용들이 모두 다 핸드폰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손해보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고객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이번에 퀵으로 보내서 퀵 서비스 요금, 퀵 배달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런 비용 측면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빨리 받아서 고객이 만족해야 한다.
만족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그런 공급망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거겠죠. 어떤 경우는 혁신적인 제품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스피드, 유연성, 품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라 아니죠.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은 헷갈렸어요. 이런 혁신적인 제품인 경우는 스피드, 유연성, 품질이 중요하다. 품질이 중요하다. 품질은 양쪽 다 걸려 있으니까 강조하고 싶지 않고요. 스피드, 유연성. 빨리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마음이 변했다거나 어떤 경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것에 맞게 내 제품을 빠르게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연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방면에서 공급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런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속도감도 있는 그런 공급자를 선택해야지 내 제품을 빨리 유연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인 경우는 스피드, 유연성,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품질과 비용과 품질 좀 싸게 굳이 이렇게 고객을 막 감동시키는 것을 과도하게 하지 않더라도 팔리는 제품이야. 아니면 이 제품은 가격을 싸게 해야지 팔리는 제품이야. 플러스 품질까지만 좋으면 싸고 품질 좋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효율적 공급망 전략을 채택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혁신적인 제품이면 대응적, 혁신적인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제품이다. 그러면 효율적 공급망 전략을 채택하면 되겠고요. 이 대응적 공급망 전략에서는 요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효율적 공급망 전략에서는 요 두 개, 비용과 품질이 중요합니다. 이 품질이 양쪽 다 걸려 있는 거죠. 네, 13번 가겠습니다. 물류 거점 운영 방식, 물류는 물건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중간에 어떤 다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휴게소도 필요하고요. 하여튼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거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만든 공급자가 있고요. 공급자가 여기 고객까지 가는데 단편적으로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어떤 거점이라고 하는 장소를 거쳤다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거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물류 거점 운영 방식에 크로스 도킹 운영 방식이 있답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합니다. 자, 크로스 도킹 방식은 핵심 키워드가 환적이죠. 환적 기능만, 즉 보관을 하지 않는다. 환적은 A 차량으로 물건이 왔어요.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는 거 없이 다른 차량으로 옮겨서 다른 데로 또 이동시키는 이송하는 그런 것을 환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소는 있지만 여기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 거점은 와서 다른 차량으로 바꿔서 다른 차량을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보관 개념 없이 또 다르게 이동시키는 그런 것을 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류 거점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물류 거점이 화물에 대한 환적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외에 물류 거점 운영 방식에 여기 2번 물류 거점의 운영을 거점이 있긴 있습니다.
거점이 중간에 거점이 있는데 이 거점, 이 센터 생각하시면 물류센터, 큰 물류센터, 그 물류센터를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 공급업체, 물건을 사는 고객이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제조하는 파는 그런 공급업체가 하는 아니 운영하는 이 거점의 운영 주체가 공급업체인 경우는 VMI 운영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굳이 또 한국말로 풀이하면 공급자 한국말로 이 한글로 이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다 영어로 나올 겁니다. VMI라고 풀이해 보면 공급자 관리 재고 운영 방식을 VMI라고 얘기합니다. 직배송 방식은 거점이 없어. 이 거점이 없는 것을 직배송 방식이라고 하고요. 생산자 창고만 보유한 경우 생산자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그 스스로 창고만 그 안에 공장 내부에 보유한 경우 물류 거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 직배송 방식, 통합 물류 센터 운영 방식. 이건 조금 문제가 풀이가 좀 애매해요. 애매해. 요 풀이대로 한다면, 물동량을 통한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한, 물동량을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해 중앙 물류 창고와 분산 물류 거점을 위한 지역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중앙과 지역 물류 거점을 두 개 다 모두 운영하는 것은 통합 지역 물류센터 혼합 운영 방식이 옳은 용어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놔서 애매해요. 통합도 있고 지역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통합 물류 거점도 있고 지역별로 또 분산되어 있는 물류 거점도 이게 더 세분화시킨 거죠. 모였다가 통합으로 모였다가 다시 작은 지역별로 다시 분산시키는 그런 방식이 통합 지역 물류센터 혼합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말한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 이것만 얘기하면 이 지역 물류센터가 없는 경우는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합 물류센터에서 통합을 시켜서 여기서 각 고객으로 다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1번은 크로스 도킹이 되겠고요. 2번은 VMI가 되겠고요. 3번에 생산자 창고만 보유하는 경우 이것은 직배송이 되겠고요. 4번은 통합지역 물류센터 혼합 운영 방식이 되겠고요. 4번 보기에 재고 유형 재고에는 여러 가지 재고가 있죠. 우리 뭐 원재료, 제품, 상품, 반제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기에 이렇게 있죠. 자, 공정에서 가공 중인 자재의 성격을 가지나 동시에 판매 가능한 반제품이죠. 반제품. 다른 것들은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것이고요. 제품 판매 플러스 제조하는 거.
직접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거. 제공품은 제조 중에 있는 거. 공장 라인 위에 있는 것들을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소모성 자재, 소모성 자재는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 부재료를 제외한 간접적으로 그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꼭 그 제품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을 제작할 때도 또 두루두루 사용되는 두고두고 사용하는 그런 자재로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소비 자재와 설비용 자재로 구분된다. 소모성 자재라고 얘기합니다. 소모성 자재만 좀 낯설어서 15번. 자, 재고자산 기록 방법 중 하나로 실지재고조사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재고자산 기록법 문제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아이고, 잘 안 써진다. 둘 다 재고의 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은 4번이 개념입니다. 재고자산의 입출고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물건이 들어오고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그때 기록하지 않아. 그리고 들어왔어? 나갔어? 판매했어? 끝. 재고조사를 통하여 맨 마지막에 내가 재고조사를 하는 기말에 내가 기말 재고 수량을 알고 싶다. 창고에 얼마큼 쌓여있는지 알고 싶다. 그때 가서 그때 재고조사를 통해서 기말 재고 수량과 당기의 매출 수량을 기말 재고 수량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조사해서 나온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창고에 이만큼 내가 남았구나. 그러면 내가 이번 올해 내가 산 게 있으니까 구매 수량은 있으니까 그 수량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 팔았구나. 나머지 건 전부 다 판 거에 없으면 다 판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 재고 조사법이 되겠습니다. 4번이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고의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내가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 그 중간에 자연적으로 없어진 거 하다못해 누가 도둑질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해서 없어져 버렸어. 아니면 시간이 지나 수분이 증가해서 양이 줄어들었어. 그럴 수도 있죠. 소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농산물들은 거의 수분이 줄어들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것도 무게로 달았다고 한다면 수량이 줄어든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수량에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것도 다 무게도 부피도 다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머릿속에 숫자만 있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도 있고요. 옛날에 창고가 안 좋을 때는 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쥐들이 갉아먹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실질 재고 조사를 해서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게 되면 실제 기말에 조사한 수량은 실제 존재하는 거고요. 존재하는 숫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10개라고 치면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판매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판매한 것으로. 그런데 금방 설명한 것처럼 중간에 누가 훔쳐갔거나 그건 판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훔쳐갔어. 훔쳐간 것도 어떻게? 이 판매한 것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왜냐? 실지 재고 조사를 통해서 기말 재고 수량을 확정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뭐가 실지 재고 조사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5개가 없어졌다거나 3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판매한 거에는 실제로 80개 판매했고요. 10개가
도둑 맞은 거야. 근데 이것이 모두 90개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매출 원가. 매출을 90개 했으니까 그에 따른 매출 원가도 이 10개 분이 포함돼서 매출 원가가 정해지겠죠. 예를 들어 80원. 오케이. 예를 들어 매출 원가 80원이다. 이 80원에는 애매하게 딱 떨어지지 않지만 72원은 이런 정상적인 매출에 의한 매출 원가이고 나머지 8은 도둑 맞은 것에 대한 매출 원가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매한 매출 원가뿐만 아니라 도둑 맞은 매출 원가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 원가에 비해서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구하게 되면 이것은 실제보다 이 도둑 맞은 원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과대하게 평가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매출 원가는 물건을 팔아야지 판 것에 대한 원가를 물어보는 건데 도둑 맞은 것도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억지로 포함되어 있다. 매출 원가에. 그래서 실질적인 72보다 80으로 매출 원가가 잡혀서 이건 실질보다 과대하게 더 많게 매출 원가가 잡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 원가가 과대하게 평가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매출 원가에 비해서 기말재고는 이 감모분이 이제 도둑 맞은 게 감모분이라고 얘기하죠. 이 감모분이 반영되지 않죠. 다 매출 원가가 떠 안 왔기 때문에 기말재고 수량은 정말 순수하게 진짜 것만 남아 있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과소 계상된 거를 상대적으로 풀이한다면 기말재고는 어떻게 보면 과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잡스러운 것을 매출 원가가 다 떠안았기 때문에 기말재고는 이런 감모분에 대해서 반영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소계상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매출 원가가 과대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가가 많으니까 이익은 조금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감모분이 매출 원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익도 더 작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소평가된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질재고조사법만 하나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또 요런 문구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계속기록법으로 문제가 나면 그것의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기록법을 정리해 보면 기말재고 수량이나 금액,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니까 기말재고 금액은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매출원가는 과소평가되어 있고 매출 총이익은 과대평가되어 있는 게 계속기록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감모 손실의 수량도 매출 수량에 포함된다. 여기에 있죠. 그렇게 90으로 포함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2번, 매출 원가가 과대평가된다고 되어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실질재고조사법의 개념이라고 설명했고요. 3번, 기말재고로 파악되지 않는 수량은 단기에 매출된 수량으로 간주하는 것이 실질재고조사법에서
정한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번 때문에 이 감모 손실분이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읽어보시고 다시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보기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하는 운송 경로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운송 경로에는 공장 직송이 있고요. 공장 직송은 공장 어떤 중간다리 없이 그냥 바로 직배송하고 갔습니다. 고객한테 바로 가는 거. 공장 1대 고객 1대로 이렇게 운송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죠. 자, 이런 경우는 발송 화주 공장을 얘기합니다. 발송 화주에서 도착지 화주 고객 원스톱 운용한다. 바로 직접 간다 이거지. 이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공장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직접 다른 데 거치지 않고 이 고객한테만 바로 해준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운송해 주려면 운송 차량의 차량 단위별 그게 뭐 10톤 트럭이든 1톤 트럭이든 차량 단위별 운송 여기에 꽉 찰 수 있는 그런 물건이 확보돼야 된다.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운송 단위별로 주문을 해줘야지 적합하다. 따라서 그렇지 못할 때는 되게 안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량 화물 운송에 따라서 적합하다. 물건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할 때 공장에서 고객한테 직접 갖다 주겠죠. 물건 조금 사는데 물론 공장에서 직접 갖다 줍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되죠? 공장 직송 운송 방식은 이렇게 공장에서 고객한테 직접 갖다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넘어가서 시간 되는 대로만 설명해 볼게요. 자,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의 운송 방법을 얘기하면 자, 공장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중앙입니다. 중앙 공장이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에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되겠습니다. 센터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 센터에 모인 것들을 고객한테 직접 갖다 주는 센터에서 고객으로 운송하는 그런 방법이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공장에서 이 센터에 이 물건을 집중시키는 것이고요. 이 센터에 모여서 이 센터에서 해당 고객한테 갖다 주는 것을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더 복잡해지는 거. 복수 거점, 요거 복수 거점 방식은 공장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여러 개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이런 센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경우 이 각 센터에서 해당 고객한테 이렇게 물건을 이송하는 이 각 공장에는 이렇게 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주고 해당 고객한테 이 고객이 주문한 것을 이 센터에 집중시키는 거고 이 고객이 주문한 것을 이 센터에 각 공장에서 집중시키는 거고 이렇게 각 공장에서 온 물건을 센터에서 집중시켜서 여기에서 골라서 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복수 거점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수 거점은 그래서 이 거점을 핵심은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오게 화주별로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센터를 이 센터인데 이 만드는 것을 화주별, 권역별, 품목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이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복잡한 게 다단계가 나오는데, 다단계가 나오죠? 여기 4번. 다단계 거점 방식은 이런 복수 거점 방식 플러스 그 앞 단계, 요 단계에 창고가 들어갑니다. 제 공장이 이렇게 있고요. 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창고가 더 있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있고요. 고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많이 그렸다. 이거 똑같습니다. 각 공장에서, 파주별, 권역별, 품목별로 센터, 물류 거점을 이렇게 만든 것에 배송을 하고요. 이 센터들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량으로 대형화돼서 분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하다 보면 고객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고객은 다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한 단계 더, 이 창고라고 하는 개념을 둬서, 이 센터보다는 작은 규모일 것이고, 숫자는 많습니다. 왜냐, 고객과 가까운 데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센터에 모인 것들을 창고에 이렇게 배송을 해 놓습니다. 이 창고에서 고객한테 이렇게 가는 것들을 다단계 거점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 거점 방식보다 더 중요한 문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좋냐?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하면 뭐가 좋냐? 창고에 모여있던 것이 고객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근거리다. 빨리 운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이건 뭐 소비자, 고객 같은 말입니다. 고객의 물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된다. 창고라고 하는 게 한 단계 있으면 고객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고객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단축되겠죠. 따라서 즉시 대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물류 서비스에 대한 거래처에 대한 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물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복수 거점 방식에 비해서 이런 문구가 더 추가되면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다단계구나. 17번. 생산 비용보다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제품에 대한 평가,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소비자가 얼만큼 느끼느냐, 지각하느냐, 느끼냐 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한 방식이 바로 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평가나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비용,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비용 중심적 가격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투자 이익률 코스트 플러스 방식, 손익분기점 방식은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다. 우리 회사의 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비용이 정도 들었으니까 이익을 얼마큼 추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비용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과거의 원가의 유형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확정 원가는 이런 거 없고요. 원가의 유형 중에 과거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이 정도 들었으니까 이 정도 들겠네 라고 하는 원가는 예정 원가가 되겠습니다. 표준 원가는 이상적인 이론적인 원가죠. 아무런 에러 없이, 에러란 말이 아니라 원가 손실, 어떤 원가 손실도 없다고 가정하고 하는 그런 원가를 표준 원가라고 얘기하죠.
자, 공급자를 선정할 때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살려고 합니다.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살 것인가를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명 경쟁, 거의 뭐 그런 방법에는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그죠? 수의 계약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이런 방법 중에 지명 경쟁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옳은 거? 자, 4번이 답이고요. 구매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긴급 구매에 적합하다. 긴급 구매에 적합하려면 절차가 좀 단순해야 된다. 근데 절차가 제일 단순한 것은 이 수의계약인데 이 수의계약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내가 특정 어떤 사람을 딱 찍어서 너한테 살게 라고 하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정해야 되는데 경쟁 없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그나마 절차가 단순하면서 그래서 긴급 구매에 적합하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그 이전 단계인 지명 경쟁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지명 경쟁 방식은 비용과 절차가 단순하죠. 복잡하단 말이 틀렸습니다. 과거의 실적 경영 상태가 우량한 공급자 중에 지명을 합니다. 없다란 말이 틀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회사랑 거래했던 회사들 중에 과거의 실적 경영 상태가 우량한, 그다음에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지만 자격을 갖춘 모든 대상자를 입찰 참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한 경쟁이 되겠습니다. 이제 20번. 구매 시기와 구매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는 구매 방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구매 방법에 시장 구매, 투기 구매, 일괄 구매, 예측 구매. 예측 구매는 시장 구매. 같은 말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자, 시장 구매는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시장 구매가 아니라 수시 구매가 맞죠.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문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할 때 구입하는 거, 오를 것을 대비해서 한다는 건 투기 구매고요. 그에 비해서 예측 구매는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구매한다. 이건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필요해서 시장 상황이 인상될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네. 좀 싸게 구입하는 거네. 라고 하는 구매 방법이고요. 생산 시기가 일정한 품목이나 상시 저장 품목 등은 미리 예측해서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 구매, 예측 구매 같은 말이라고 설명했고요. 3번 일괄 구매는 소모품과 같이 사용량은 이게 내가 구입하는 양은 적은데 여러 군데서 사야 되는 거. 문구류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 종류로 품종이 많은 경우에 공급처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A4지, 뭐 스카치 테이프, 볼펜 이렇게 품종이 다양한데 그것을 볼펜은 어느 문구죠? A4 용지는 어느 문구죠? 이게 따로따로 구매하면 절차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서 정해서 일괄해서 어느 한 문구점에서 정해서 한꺼번에 사버리죠. 그런 것을 일괄 구매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볼펜은 이 문구점에 싸고요. A4 용지는 이 문구점이 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특정 문구점에서 같이 사버리는 것을 일괄 구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겠습니다.